께서 태어나신 고향 영천이 저희 고향입니다. 저를 영천 황보시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이 거기 시조묘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그 우주과학이라는 거 이거 너무 광범위한데 그 노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연관을 시켜볼까 이래 연구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형님하고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때 물론 천자책을 시작해가지고 소학 그리고 형은 명자 논어를 배우고 저는 대학 중용을 배웠습니다. 중용 소학교 다닐 때 중용 한 15장쯤 되니까 6.25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동천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동천 병장 근무이라 그래서 미군들이 우리 보고 피난을 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한문 공부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때 아마 중용 한 15장까지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까지 배웠더라면 오늘 우주 강연을 아주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성까지는 못하고 15장 정도까지 제가 중용을 소년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참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러시아에서 스푸트닉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지구를 돌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가. 그때까지 놀고 있다가 저도 깜짝 놀라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역학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공과대학에 나가서 공업역학 김기봉 박사님 아실 텐데 그 공업역학의 시험 문제가 바로 인공위성을 만드는 원칙 기억 거기에 대한 시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하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방정식 두 개를 연결하면은 지구에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수식이 딱 나옵니다. 그게 제 배경이에요. 저는 인공위성 연구 발사 운용하는데 지난 한 30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주과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주라 하는 게 가보지도 않은 놈이 어떻게 우주 얘기를 하느냐 저도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스타트랙을 연한 거기에 선장으로 나왔던 제임스 커크가 있어요. 윌리엄 세트는데 이 양반이 베이조스라는 그 블루 오리진 그걸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최근에 책을 썼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예요. 가보니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깜깜하고 어둡고 춥고 그렇더라. 그게 자기가 작년 식당에 간 것 같더라고. 딴 사람들하고 얘기 달라요. 우리 하늘을 보면 퍼렇게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우주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천자문 시작이 천지현황하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고 우주홍하이라. 우주는 넓고 거칠다. 우주는 정말로 이렇게 무한히 넓고 거치다는 것은 별이 폭발하고 생성하고 이 과정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자책은 누가 만드는 거 하니까 중국 약 5세기 때 양무제가 자기 왕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책을 썼는데 왕이지 필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천자문을 한석봉이가 썼다 그럽니다. 지금 그거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요. 이 천자문을 보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나 1월 영축이요 진수열장이라 그랬다고요. 해와 달은 차면 기울고 우주의 별들은 또 별의 뗄들은 진수열장을 잘 펼쳐 있다. 이거만 하면 저 오늘 얘기한 게 다 압니다. 이거 바로 우주라니까. 그게 하면 그 동양 철학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또 우리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이 우주를 알려고 그러면 우선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우주의 일부니까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우주 얘기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지구는 그 역사가 과학자들은 46억 년 전에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가스하고 먼지가 응축해가지고 그래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것이 주변에 있는 물질을 끌어들이면 이것이 돌기 시작하면 자전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주 공간에 있던 수소 분자, 수소 그런 뭉텅이가 뭉쳐가지고 태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 아닙니까? 그죠? 태양계에는 8개의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고 3개의 소행성이, 외소 행성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아스트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최근에 나사에서 1100만 킬로미터 고지대에 있는 그 2개의 소행성 그의 충돌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트라는 그 프로젝트 인공위성이었는데 이거는 뭔가 하니까 그 소행성의 크기가 디디모스하고 이것은 780km 되는 780m 되는 조그마한 소행성이에요. 거기에 도는 또 다리 하나 디디모스고 그 DD가 합쳐가지고 다트가 됐는데 이것이 도는 주기가 12시간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게 인공위성이 570kg 되는 인공위성이 들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한 10분 정도 줄 거다 이렇게 나사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충돌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한 30분이 줄어서 주기가 12시간 주기가 되는 것이 11시간 반 만에 돌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됐다. 이제 앞으로 지구가 이런 그 소행성에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다소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태양이 말이죠. 지구를 끌고 은하계 중심으로 돕니다. 지구가 태양을 돕듯이 태양계 전체가 은하 성단의 중심 이걸 한 번 도는데 2억 5천만 년 걸립니다. 주기가. 그런데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보면은 공룡이 1억 6천만 년 전에 지구에 다녔다고 그래요. 이 공룡이 6,600만 년 때 죽었다, 없어졌다는 것이 지금 기록이 지질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죽었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학설이 이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 그 위치가 찾아보니까 멕시코 만에 있는 거기에 충돌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산도 터지고 먼지도 나고 하니까 지구에 먼지 구름으로 덮여서 하니까 기온이 내려가니까 식물이 공룡의 먹이 체인이 부서져가지고 공룡이 죽었다. 이런 그 학설이 지금 현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행히 나사가 이제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거는 미리 오기 전에 알아가지고 그 근방에 가서 들이박든지 안 그러면 원자탄을 터뜨리든지 해가지고 궤도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지구를 향하고 오는 것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약간 뭐 1도 정도만 바꾸면은 지구를 안 맞고 터널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룡만 죽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한 70% 이상의 동식물이 죽었다 그래요. 그때. 그처럼 우주를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뭐 태양을 도는데 그럼 별이 우리가 보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별을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다 궁금하잖아요. 그 천문학자들이 그거 정확하게 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그 별을 바라보는데 지구에서 봄에 그 별을 한번 관측하고 또 가을에 한번 관측하면 봄은 태양의 동쪽에 있고 가을은 서쪽에 있으니까 그 태양하고 지구 거리가 1억 5천만 광년이에요. 거리 5천만 킬로미터. 그래서 광 속도로 와도 약 8분 20초만에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저거 해를 보면은 지금 보는 것이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은 그 빛이 그때 출발하고 8분 20초 전에 출발한 것이 지금 막 도달합니다. 별을 보면 별빛이 지금 보고 있지만은 그거는 수천만 년 전에 광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거리 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그 별을 바라볼 때 그러면 이등병 삼각형이 된다고. 지구에서 1억 5천만 년 동쪽 또 1억 5천만 년 태양에서 1억 5천만 년 서쪽에서 이 별 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그 각도를 재면 각도가 1도가 될 때 1도에 3600분의 1 정도의 각도, 소각도가 될 때 태양에서 그 별까지 거리를 그 1파세크라고 합니다. 이것이 3.3 광년 정도 그렇게 멉니다. 그래도 우주의 다른 별에 비하면 그거는 아주 짧은 편이에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별이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이것을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스펙트로스코픽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빛을 분광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빛을 분광을 하니까 지구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멀어져 가면서 빛이 오니까 화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점점 가까이 오면은 그 거기서 나오는 빛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멀어져 가는 별은 이 레드시프트라고 해서 적색적으로 그 분광을 하면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빨리 지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 그 우주의 그 실측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우주에는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중력이랑 이런 힘도 있고 그리고 우주에는 전자기 같은 그 힘도 있고 자석이죠. 자석을 여기 두면 쇳덩어리가 붙잖아요. 이거는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에 갖다 붙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고 원자 안에 전자가 원자를 놓는 핵 안에 중성자, 양성자 결합하고 있는 이는 전기 강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방사성 그 물질이 붕괴할 때 나오는 그 양력, 정력 이런 네 가지 힘이 기본 힘이 우주에 있는데 그 우주의 그 이론은 이 시공간의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우주의 중력 시공간에 대한 그 공률 방향 공률은 그렇게 시공간에 이래 굽는 것은 그 물질의 질량과 그 운동량 그리고 응력에 의해서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장애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상대성 원리인데 이 수식을 누가 제일 먼저 풀었나 하면 마크 슈발츠 실드라는 사람이 그 독일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 발표하는 그 해에 그 수식을 풀어서 그 수식을 일반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이거 10차 연립 편미 분방정식을 못 풀려 해석적으로 안 풀리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의 구자표에 의해서 대칭성을 이용하니까 그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푸니까 어떤 큰 별이 폭발하면은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수명이 다 있으니까 폭발을 하면은 마지막에 중력이 무지무지하게 큰 별이 되든지 안 그러면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1915년에 이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블랙홀이. 이 블랙홀의 크기는 얼마 되고 하니까 그 반경이 이거는 뭐라고 하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event horizon 하는 건데 그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그 반경 바깥쪽에 있는 사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바운다리 이거를 슈발츠 실드의 반경이라고 해요. 그 내부에는 중력이 너무 커서 외부에 있는 관측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우주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 블랙홀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큰 거는 최근에 사진이 찍혔잖아요. 블랙홀이 왜 사진이 찍혀낸? 블랙홀이 찍힌 게 아니고 주변을 돌고 있는 가스하든가
여러 가지 별들이 찍힌 거죠. 그게 작년에는 은하계 중심에 있는 그 궁수 자리, 사지트라스 하는 궁수 자리에 있는 그 블랙홀 사진을 찍은 것이 신문에 났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블랙홀에 맞죠. 이 블랙홀은 그 아직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중력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스는 블랙홀에서 복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사람들도 놀라게 했는데 실제로 블랙홀의 안에서 블랙홀에서도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 그거는 실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관측도 된다 그래요. 그런 블랙홀이 생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의 그 장애 방정식을 또 푼 사람이 벨기에의 신부가 있어요. 조지 르메트를 하는 신부인데 이 양반이 1927년에 솔베이에서 브라셀에서 세계 물리학회 학회가 있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오고 마리 큐리도 오고 슈레딩거 이런 그 양자역학하는 전문가들도 다 와서 토론을 했는데 아인슈타인 그때 르메트르가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푼 거야.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해서 팽창했다는 그게 빅뱅 이론의 처음입니다. 그래 빅뱅이는 뭔가니까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자신도 우주가 팽창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우주는 정상 상태로 호모지니어스하고 어디 가도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를 쳐다보면 별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37.5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다. 그래서 이 양반이 MIT 거쳐가지고 칼텍에서 아인슈타인을 1933년 다시 만났는데 그 새에 누가 나왔나 하면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시카고 대학에 로열 법학과를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법학과에 가르쳐서 법대를 나왔는데 자기 취미는 그게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우주 만원경을 보고 천체문을 관측하는 것이 자기 취미가 되어서 LA 근방에 있는 윌슨 마운틴에 그 100인치짜리 제일 큰 당시에 우주를 관측하는 만원경으로 그 멀리 있는 별을 관측했는데 보니까 그 안드로메다라는 성운이 있습니다. 즉 안드로메다라는 성운은 우리 은하계보다 더 큽니다. 거기 있는 별들이 죽어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그 허블 법칙을 발표를 했는데 허블 법칙은 뭔가 그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성운을 여러 개를 관측했는데 더 멀리 있는 것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간다. 그게 이제 허블 법칙입니다. 그걸 발표하고 나니까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실증한 것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얘기가 맞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식에다 우주 상수를 고쳐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는 거로 아인슈타인도 고쳤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한 거죠. 그때 그때 한 얘기가 르메트르 한 그 사람한테 들은 그 수식을 발표하는 걸 보고 This is the most beautiful, satisfactory explanation of the origin of universe. 이게 팽창하는 이 과정은 처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해를 본 적이 없다고 아인슈타인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메트르가 빅뱅의 이론가고 또 빅뱅을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조지 조금 저기 한 허블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론하고 또 실측이 이제 맞아 들어가니까 실제로 팽창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가 하면은 저 허블이 관측한 것은 약 10억 년에 7% 정도로 발전하는 걸 이렇게 나와요. 허블 상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와서는 그 우주를 관측하려고 그러면은 지상에서 만원경으로 오고 지상에도 하와이도 있고 미국에도 여러 군데 있고 칠리도 있고 남극에도 있고 이게 관측소가 많은데 대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면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 정확히 그 관측이 되는데 나머지는 바람 불고 이렇게 해서 관측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대기권 바깥에 망원경을 올리자. 그리고 우주 망원경사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고 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 들어보셨죠? 1990년에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아직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허블 망원경은 별을 관측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로 가시 광선 스펙트럼 렌즈의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멀리 보려 그러면은 적외선으로 봐야 돼요. 불이 나면 그 연기가 끼면은 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은 그 연기는 안 보이고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적외선으로 되어 있는 그 스피츠 우주 망원경. 그 다음에는 그보다도 마이크로웨이브로 하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든 그 위성이 코베 위성이 되는데 그때 지구에 약 130 거의 7억 년까지 갈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빅뱅이 일어나고 남은 찌꺼기 이것이 전부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 온 우주가 마이크로웨이브로 꽉 차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이게 윌슨 사람이 1965년인가 그걸 마이크로웨이브 학설을 통해 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우주에는 우리 집에서 마이크로웨이브 그 똑같은 그 마이크로웨이브 파로서 우주를 관측했는데 그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빅뱅의 그 당시 폭발하는 과정. 그러면 빅뱅 이론을 그럼 한 점에서 어떻게 폭발했느냐 그게 우리 궁금하잖아요. 초기에 그 기본 입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소립자들이 있어요. 이 소립자들이 가벼운 소립자부터 먼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 10-43층 플랑크 에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불과 3분 사이에 온도가 무지무지하게 온도가 10에 32승 정도 켈빈까지 뜨거운 온도가 3분 사이에 얼마나 떨어진 거 하니까 10억 도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수소도 생기고 헬륨도 생기고 벨리륨도 가벼운 원자의 동위원소도 생기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수소의 중성자, 양성자 결합된 수소가 구름이 생겨가지고 플라스마 때문에 광자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빅뱅이 일어난 다음부터 약 4억 년, 그러니까 400 밀리언 이어까지는 암흑 시대입니다. 그 사이에는 광자가 바깥으로 돌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주 평창 이론에 의하면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년까지는 내부에 아무런 광자가 털어 나오지 못하니까 볼 수가 없었죠. 그 이후에 나오는 별이 뭉쳐가지고 성운도 되고 이런 그 은하도 되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태양계에 있는 아까 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은하계에는 태양 같은 별이 약 3차천억 개 된다. 항상 태양 같은 별이. 태양이 위성도 많이 있지만. 그래 이게 그렇게 많은 그렇다면 은하계의 질량이 얼마가 된다. 중력이 얼마 된다. 이 계산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잖아요. 인공위성의 질량을 알고 속도만 알면 지구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수식적으로 아주 쉽게 됩니다. 그처럼 태양이 이제 질량을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이 알아지면 그 다음에는 그 은하계의 전체 질량도 알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상당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우주에 대한 구조 이거는 알려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우주가 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크냐? 근데 요즘 새로 우주 망원경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더 멀리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사에서 또 인공위성을 올렸죠. 그래서 더 멀리 지구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긴 그 130억 년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 평창이 지금 현재 관측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평창하는 게 아니고 가속도적으로 평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 관측한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래 과연 이게 우주가 계속 팽창할 것이냐, 안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 팽창했다가 수축해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주에는 아까 그 코베라는 그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빅뱅 직후 그 당시에 있었던 물질은 주로 뉴트리노 하는 하고 원자는 적고 수소 이런 물질보다는 오히려 작은 그 기본 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암흑 최근에 그 은하계 지구가 그 태양이 은하계 중심에 도는 속도를 보면 그 안쪽에 있는 거는 더 천천히 돌아야 돼요.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빨리 돌아야 돼요. 그런 실제로는 가보면 같은 속도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 중심에 무지무지한 중력이 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체가 존재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그 팽창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라고 그러고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팽창의 그 분포가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현재 다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 가지고 더 정밀하게 관측해서 요즘도 그러면 어떻게 팽창하는가, 또 암흑 물질은 아무도 지금 있다는 거는 추측이 되는데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누구든지 그 암흑 물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현재 우주에서 아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는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이 너무 시간을 많이 이용해서 제가 할 얘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또 팽창하는 그 이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중력 장애 방정식을 풀면은 물질의 시공간이 굽는다. 빛도 중력 장애에 굽는다. 그 어떤 건 하니까 태양을 보면 일식 때 태양 뒤쪽에 있는 별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태양이 중력 장애에서 굽어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가 사실 맞다고 아직도 전부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가 팽창한다는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 팽창한다는 어떤 우수한 빛이라고 좀 사이즈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물어난다는 그런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은하계가 있죠. 이 은하계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 같은 별이 3,4천억 개 정도 되는 무더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도로 돌아가는데 구름이 허리케인이 오면 구름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성운이 또 수천억 개 되는 거예요. 그 허블 망원경 사진을 찍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3천억 개 정도 그것만 해도 무지하게 큰데 그런 것이 3천억 개 되는 그런 성운이 또 수천억 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무지하게 큰데 그 성운 간의 거리를 아까 얘기한 분광학으로 해보니까 멀리 있는 것이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지구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팽창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속도는 얼마나 빨리 속도하는가, 팽창하는가, 그것이 허블 상수에서 나오는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메가파스칸드 하는 게 10의 6승의 파세칸드, 아까 1 파세칸드 하는 것이 3.3 광년이라고 그러니까 330만 광년이라는 그 70km, 초당 70km로 팽창하는데 거리가 그만큼 멀리 있는 별이 그런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허블 상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상수를 우주과학자들은 팽창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인슈타인은 처음에도 팽창한다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완전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다면 이 지구 태양 같은 것이 설명한 그 내용, 관측된 내용만 봐도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대로 설명이 된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지금도 자신 있게 신이 창조했다. 뭐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뭐 얘기하기 힘든데 아케 르메트라는 신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시에 아인슈타인도 창조론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뭐 동의를 안 했지만도 그 수식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탄을 한 거예요. 예.